성동구 20%, 광진구 17%, 송파구 16%, 마포구 15% 이렇게 늘었으니까 제법 많이 나오네. 예.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데 이건 이제 장기죠. 다 해제할 걸 예상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시간을 꽤 줬어요. 6개월, 1년 막 이렇게 맞아요. 야, 팔아. 이걸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팔아라 그러면 팔릴까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월까지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맞아요. 무주택자분들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부동산 업계 젠틀맨 심영석 미 IAU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압박이 굉장합니다. 예. 다주택자 압박을 하는데 금매가 쏟아진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금매가 나오고 있는지 현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네네. 예, 나오는 지역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거선호 지역이죠. 강남 3구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이 높았던 데가 성동구하고 광진구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지역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면 아실이라는 데서 이런 걸 집계하죠. 네네. 10일 전과 비교해 보면 매물 한 7% 증가했거든요. 네. 5만 6천 건에서 6만 건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성동구 20%, 광진구 17%, 송파구 16%, 마포구 15% 이렇게 늘었으니까 제법 많이 상당히 나오네. 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네. 은퇴 계층들이 이제 좀 생기시거든요. 네. 이분들 중에. 근데 현금 흐름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우리 아크로 리브파크 이런 같은 경우도 그 보유세 한 2,500 정도 될 거예요. 종부세가. 지금요? 1년에. 네, 지금 네. 정도. 와, 그 많이 정도입니다. 나오네.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자산은 좀 있으시지만 네. 1년에 2천, 3천만 원씩 그냥 빠져나가면 부담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는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는 것보다 증여가 더 늘지 않을까. 증여로?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요. 서울인데요. 작년 1월 달에 한 419건이 이제 증여 거래 건수인데요. 네. 작년 12월 달에 1,054건. 그러니까 2.5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강남 3구가 12월 기준으로 보면 318건이거든요. 전체 증여 거래의 한 30% 정도는 강남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 1년 전에 가장 많았을 때가 9만 2천 건 정도 9만 2천 건요? 예, 네.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한 6만 건이니까요. 오히려 줄었네. 예, 3만 30% 40% 정도 줄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진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렇죠. 왜냐하면 예. 노무현 문재인 정부 두 번은 실패를 했었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나?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라고 그걸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선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지방선거하고? 뭐 일단 본인 지지층에다가 이런 걸 우리가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선동이나 정치 행위를 하면서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설문조사 같은 걸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잘했다라는 게 60%. 더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다주택 아닌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줄이는 것이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당연한. 네. 그거는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경제학하고 싸우고 있는 이 정권을 60%나 이제 지지한다는 것은 비슷한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뭐 이런 단기적으로?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요.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지겠죠. 이제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데 이건 이제 장기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지 않을까요? 못 파니까요. 82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개월이 아니라 4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뭐 다음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4년 동안 이제 못 파는 거죠. 4년 동안 매물이 이제 계속 잠기겠죠.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보유세를 올리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에서 종부세 같은 경우 2%에서 6%까지 올렸죠. 6% 때도 안 내놨는데
5%대 내놓을까요? 과연? 그러면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8% 근데 10% 이렇게. 그거는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아 왜요? 뭐 법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윤석열 정부 때.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 때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요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할 때 했었던 이야기예요. 아 진짜요? 예. 어. 법을 국회에서 빨리빨리 안 통과해줘가지고 나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법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막혀 있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명청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당에서는 본인을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옹호를 할 세력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뭔가 또 정치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 뭐 그렇죠. 이런 걸 동원하면 되거든요. 네. 동원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가? 거의 해체 상태에 있는데 동원이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보고 있으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예전 정권부터 검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면 동결효과는 더 심해지겠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는 거 이런 거 안 돼. 똘똘한 한 채도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은 1주택자도 일단 적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1주택. 1주택자 중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데 그건 전세 주고 다른 데 전세 살고 있는 분. 거주하지 네, 않는 비거주자. 비거주 있죠.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학업이라든지 정건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은 그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데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진짜 거주 이전의 뿐만이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거주자라는 것 자체를 과연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세에 반영할 수 있느냐 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네. 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자, 1주택자 중에서 비거주 예. 고가 아파트를 이제 규제 대상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따져보면 과연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인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게. 예.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논리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서울에 살다가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요즘 뭐 반도체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탄에 너 네. 공장으로 가라 아니면 사업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냥 내 집 전세 주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거기 가구가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 살고 있더라 2년 거주했어야 되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걸 팔고 가야 돼요. 그러네. 그것도 6개월 내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적용은 안 됐구나. 그건 투기과일적으로 만약 아니니까. 곧 적용이 된다 그러면 네. 뭐 적용되겠죠. 적용된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투기과일지구니까 들어가려면 6개월 내에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 내에 내 집을 팔고 정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직장을 이동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고가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사시는 네. 분들이 있고 20년 전에 사서 이게 잘 살다가 고가가 됐는데 보유세 부담이 높아져서 못 견디면 나가라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도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외부 효과라 그러거든요. 외부 효과? 예, 예. 네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전철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래서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전철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하죠. 네. 그래서 외부 효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세금으로 매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미국 그냥 같은 방치하는 경우는 거예요? 예, 아니 미국 같은 데서는 취득가에서 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10억에 샀어요. 네. 그러면 1년에 올릴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5%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30억이 되더라도 네. 난 10억에서 처음 샀는 가격에? 예, 취득가에서 세금을 매깁니다. 아, 그게 그것도 아주 좋네. 일반적이에요.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공시가를 해서 매기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대만, 일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취득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괜찮네. 취득가액으로 세금 기준을 하고 보유세율은 올리고. 근데 어쨌든 보유세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개념이 무슨 뭐예요?
불로소득을 뺏어가는 게 보유세가 아닙니다. 재산세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네네. 이거 종부세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요. 재산세라는 개념은 내가 그 지방의 지역 인프라를 확립하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에요. 영국에서는 세입자가 내요. 아, 세입자가 낸다고요? 세입자가 냅니다. 영국에서는. 와, 그러니까 아니 세입자가 그 향유하니까 집주인은 향유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미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세입자가 그걸 향유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재산세를 내면 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런 학비는 면제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 또 혜택을 예, 주고. 예, 혜택은 분명히 주죠. 예, 그래서 그 지역 인프라를 더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거가 재산세지. 우리처럼 무슨 불로소득으로 네가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아,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재산세, 종부세 내다 보면 느끼는 게 교수님 말씀처럼 영국은 그 받아서 인프라에 개선, 네가 인프라를 누리니까 그 돈을 받아서 뭐 관리도 하고 인프라를 더 늘리겠다. 지방세잖아요. 다 지방세예요. 전 세계로.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이게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고 모르죠.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네요. 아, 미국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간 사람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잘 되죠. 내가 팔고 다른 데로 가는 순간 이제 그 집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국적으로 다 올랐을 거니까 네. 이제 10억에서 20억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내야 보유세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아, 잘 안 비싼 옮겨요.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래가 잘 잘 안 되겠네. 그래도 잘 안 될 뿐더러 사람들의 주거 이동 자체가 그렇게 우리처럼 네. 팔고 사고는 안 하죠. 그래서 아,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커뮤니티가 형성되니까 지역 커뮤니티 어떻게 자체가. 보면 사고 팔고를 자주 하는 게 투기라면 투기로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죠. 인사는 어색하게 하지만 그 사람은 야, 직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중개사는 힘들겠다. 거래가 잘 안 힘들죠. 되니까. 그래서 중개 보수가 높죠. 아, 우리는 거래가 자주 되니까 중개율이 다 낮군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80% 주는데 그걸 30%로 줄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장기 보유 이제 조세 특별 공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세무 쪽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과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양도세 낸다. 양도세를 이제 감형을 해주는데 내긴 냅니다. 그냥 네. 우리처럼 거두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외국에도.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해서 80% 받는 거는 이게 원래 15년 거주했었야 원래는 그렇죠. 예, 이걸 네. 10년으로 줄였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건 좋은데요. 30%는 좀 과하지 않냐. 일단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장특 공제가 80%가 과하다. 35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양도세 공제 있잖아요. 네, 양도세 공제가 지금 12억까지 공제해 주는데 이게 옛날에 제 300만 기억으로는 원 뭐 이렇게. 아니, 공제 300만 원 그렇고 비과세 기준도 네, 12억까지 12억. 비과세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6억까지 비과세 해준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은 6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올랐는데 그 사이에 집값은 그때 6억이면 마포 아파트 한 채 값이니까 그럼 공제를 그 비과세 기준을 12억이 아니라 한 20억, 30억까지는 올려주고 장특 공제를 없애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상속세 하는 거 보면 뭐 그렇게 해줄 가능성 거의 없죠. 상속세는 뭐 20년 전일걸요 아마 공제가. 그렇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구간도 그것도 지금 그렇고 뭐 하지도 공제도 않는데. 그렇고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5월 9일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전과 후가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전에는 뭐 급매물도 나오고 어찌 됐든지 시장 안정에 그래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네. 이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5월 9일 이후 이제 매물이 잠긴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네, 매물 주셨는데 잠기고 나면 또 움직이겠지만 올해는 뭐 하반기로 접어들면 이제 또 대출 규제 같은 게 심해지거든요. 네. 정부에서 이제 더 쪼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작년보다는 적지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 잠김이 심해지니까요. 근데 지금 매물 잠김이 심해지는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은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 급격하게 없죠. 줄어들거든요. 입주 물량 없고 내년부터는 뭐 1000세대 입주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매물도 잠기고 입주 물량 없으니까 공급 절벽이고 대출 규제하고 규제하니까 수요도 절벽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잠실로엘이 48억에 거래되고 이런 거는 매매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청향 그죠 좋은 거 그걸 이제 집주인이 48억에 팔릴 걸까 뭐 이래 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팔렸잖아요. 이렇게 꼭 팔렸던데 왜 수요는 있으니까.
매물 보니까 53억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놓는데 나중에 매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라도 사야 되거든요. 내가 잠실에서 애 키우고 싶고 코인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을 지금 몇십억 벌었어. 또는 최근에 뭐 동탄에 뭐 하이닉스 이런 게 뭐 성과급이 5억씩 주는데 그런 걸 돈이 있는 분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집 사잖아요. 아니면 집을 넓혀 나간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사버리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다 해제할 걸 예상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 시간을 꽤 줬어요. 6개월, 1년 뭐 이렇게 맞아요. 저 팔아 뭐 이래가지고 안 팔면 기억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예, 네.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6%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야기하죠 팔아라 그러면 팔릴까요? 저는 매물은 나오는데 실제로 거래는 거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이게 매물은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5월까지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알다시피 맞아요. 무주택자분들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보면 떨어지면 못 사요. 그렇더라고. 올라도 못 사고 떨어지도 못 사고. 그래서 저는 거래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 매물은 나오는데 이제 호가보다 좀 내려간 매물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면 매수자들이 또 안 붙더라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역설적으로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 또 매수자들이 또 사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일단 5월 9일 전에는 급매물은 좀 나올 것 같다. 매수자들이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 9일 지나면 강력한 매물 잠김이 생긴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하지만 수요 자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서 거래는 잘 안 될 것 같다. 어쩌다가 하나씩 거래되는 그렇죠. 게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이 정도 2026년 부동산 시장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와 이게 암까지 나왔습니다. 암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암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암 환자가 지금 60%가 그래서 이미 1주택자 시장으로 다 바뀐 건데 이미 1주택 시장 예,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황당하고요. 1주택 시대라고 간다. 좋은 주거선호 지역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 이걸 막고서 북한도 평양은 좋잖아요. 모든 인프라를 서울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미국 IAU 심영석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와 이게 암까지 나왔습니다. 암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의 주축이자 또 많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자 재테크 수단이자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또 임대 물량이자 모든 게 우리 삶이 부동산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암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진짜 이게 암이라는 의미가 네. 진짜 교수님도 이게 암이라고 생각하는지. 암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 암 환자가 지금 60%가 암 환자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계속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마녀사냥이라 그러잖아요. 네. 본인들 저는 정책 실패를 이제 전가하고 있다고 봐요. 정책 실패.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또 버블 세븐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뭐 버블 하여튼 세븐 맞아요. 그 말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저는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토지는 다 묶여 있는데 그리고 토지는 옛날부터 그 강남하고 용산구는 그 어느 정도는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예, 동별로 묶여 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묶여 있는데 거기 누가 다주택자가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미 1주택자 시장으로 다 바뀐 건데 이미 1주택 시장 예, 바뀌었다.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황당하고요. 서울이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다주택자가 39만 3천 명, 서울이 39만. 네. 24년 11월 기준으로 37만 2천 명. 줄었네요. 줄었죠, 당연히. 그 3주택 이상은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2주택은 사실은 이게 뭐 일시적 2주택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줄어도 아직도 37만 명이 있어. 네. 너무 많아 다주택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뒤에서 또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집을 사려는 우리 청년들이 집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주택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 20%. 제주도가요? 예, 제주도는 충남 왜또 다주택자가 17.4%, 강원 17%. 서울 수도권은 어디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아,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비중 중에서 이제 다주택 비중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제주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상승률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16년에서 19년 사이에 네. 그 당시에 3주택 이상 가구가 14.9만, 그러니까 14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가격 상승률은 1.4%. 그때 다주택자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1.4%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맞아요. 20년에서 24년 동안에 3주택 이상 가구는 3만 1,000명이 줄었어요. 줄었어. 그 상승률은 4.8%, 4.2%.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올랐어요. 다주택자들이 줄었는데 가격은 더 증가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주택자가 똘똘한 채? 올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올리는 거 아니다. 예, 다주택자들은 당시에는 이제 물론 뭐 그 임대사업자 등록도 꽤 했을 거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주는 면도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올리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이 올린다. 지금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사는 분만 있지. 다주택자들은 오셔가지고 상담하면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그 고민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자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다주택자가 줄어.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사는데 올라.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뭔가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무주택자가 집 사는데 오르면 그게 시장이에요? 규제 때문에 오르잖아요. 규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집을 못 산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대출 규제. 대출 규제도 있을 뿐더러 내가 뭐 옮기는 것도 되게 힘들고 무주택자도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를 보면 저는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정책 대출, 보금자리로나 이제 디임들 대출 이런 걸 20%나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4억 정도 빌려주는 거를 지금 20%면 3억 2천밖에 못 빌리거든요. 근데 뭐 마포나 성동 사는 분은 어디서든 가져와가지고 사요. 근데 8천만 원이 없으면 이분들은 못 사거든요. 더 절박하지. 네, 절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대출 규제 뭐 조금만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예, 무슨 다주택자가 들어와서 시장에서 전혀 그거는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팔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들 팔아라. 니들이 매물을 팔면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다. 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도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임대사업자로 회피하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폐지된 걸 알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남아서 마지막 종료가 되면 아마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를 규제하고 결국 비아파트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인데 비아파트를 규제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오히려 전세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전 좀 물어보고 이런 거 올렸으면 좋겠어요.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6년 임대 지금 단기 임대로 그죠 생긴 거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했던 분들은 이제 뭐 자진말소나 그죠 시간 끝나가지고 다 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되게 부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종부세가 늘어나니까. 그렇겠네요. 종부세가 이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팔아야겠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매물 나오고 이러는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이제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금 수입들이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현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채, 두 채씩 이렇게 만약 된다 그러면 이제 부담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임대사업자는 아파트는 못 합니다. 그거는 안 되죠. 잘못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알고 비아파트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비아파트는 저는 타겟으로 그 지금 할 의미는 이유도 아니겠죠? 없고 지금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는 떨어질 걱정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에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월세나 그렇죠. 뭐 전세든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이분들을 규제하면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보셨던 분은 할머니인데 도심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하나 가지고 네. 있었는데요. 이게 다주택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주택 수에 잡히니까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파셨습니다. 세금 때문에 월세 받아서 종부세 내기도 힘드니까 이게 생활비로 쓰다가 팔고 그냥 편하게 쓰고 그냥 갈련다 해서 네.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사신 분이 임대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가지고 4억을 올리더라고. 예. 그러면 임차인들도 다 다 명도 나가야 나갑니다.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이 할머니는 결국에는 그냥 월세 받으려다가 그냥 그 건물 판 돈으로 쓰고 그냥 가시는 거고 세입자들은 쫓겨나가고 그 건물을 산 그 기업만 결국 돈 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도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안 된다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전세 월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 45%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건 계속 그동안 아파트를 못 짓게 해서 주택 보급률이 유일하게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연립하고 다세대 이런 쪽에 전세를 막아버리면 아파트로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난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저는 연립 다세대에 어느 정도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129 공급 대책 발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2030년 계획대로 하더라도 주로 2030년에 착공해서 착공. 2033년에 돼야 되는데 완공이 되는데 그것도 계획처럼 진행이 됐을 때 얘기고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 2028년까지의 이 문제를 비아파트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이게 비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건축도 올스톱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임대사업자 안 된다는데. 임대사업자 안 되면 지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우리 세입자들이 주거 안정이 더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화두만 던졌기 때문에 아마도 현명하신 분이니까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거는 문제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다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투자 트렌드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도 이제 부활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자, 1인 1주택 아니면 한 세대 1주택만 하자. 예. 1주택 시대라고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글에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루마니아. 맞습니다. 예. 1주택, 그때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차우체스크 정권. 차우세스크. 1주택을 이제 주다 보니까 집 하나를 가지고 이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갈아타기 수요도 없어지게 되고 상급지의 열망도 없어지니까 경제의 활력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건설 경기도 죽고 국가 경제가 죽었더라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본 것 같고요. 예. 또 어디다 리비아인가? 뭐 리비아 어디는 리비아도 그렇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리비아에서는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라고 해가지고 서로 먼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우리로 같으면 한강벨트 있잖아요. 네. 부자들이 들어갔답니다. 왜? 서민들은 들어갔다가 일하러 나가면 딴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부자들은 문지기를 두고 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1주택 사회가 됐을 때 예.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진짜 뭐 평등한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주택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질지 교수님께서는 1주택 시대 어떻게 보나요? 네,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쿠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카스트로가 집권하면서 사적 소유를 금지했죠. 그리고 매매 자체를 금지해 버렸어요. 매매를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그렇죠, 그렇죠. 거래는 가능하잖아요. 와, 매매 금지는 강력하네. 금지하고 네. 교환만 가능했어요. 이게 페르무타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정책입니다. 근데 교환이라는 게 우리가 해보면 네. 차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10억 아파트 딱 교환이 안 되잖아요. 수원 살고 강남 사는 그렇죠. 들 교환해야죠. 그래서 10억하고 뭐 9억하고 그래야면 1억은 이제 차익으로 하고 그거는 뭐 양도세를 매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맞는 주택을 찾아야 됐었어요. 딱 맞는 게 있나? 그러니까 없죠. 그럼 그러니까 강남끼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암시장과 브로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암시장이 등장해요. 예, 그 10억 집인데 네. 이게 뭐 뒷돈은 이제 뒷돈이 10억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브로커가 이제 횡령하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주택 매매 거래를 허용했어요. 지금 쿠바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걸 허용했어요. 52년간 매매를 금지시켜요. 야, 52년간 금지한 것도 대단하다. 근데 뭐 독재 정권이니까 어쨌든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느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다. 금지했는데도 오르고, 올랐다는 거예요? 금지했는데 오르고 그리고 그 제일 문제가 임대차 시장이죠. 임대차 어떻게 시장이 이제 1가구 1주택을 하면 임대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 사야 되지. 그러니까 다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국가에서 주택을 배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하는 지어서 나라가 거의 줘야지.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런 그러면 나라가. LH에서 지어서 줘야지. 저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디에 다 살 수 있나요? 중국이 모든 인민들이 그게 다 그래도 어딘가는 살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과 같이 않는데 우리가 이게 주택 아닌데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도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네. 뭐 이런 데 거주하거나 뭐 아주 극빈청이 생활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리고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주택을 모두 배급했던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럼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모델은요? 싱가포르는 이제 공공주택이 80%니까요. 네. 가능하죠. 근데 싱가포르도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 가까이는 민간주택이거든요. 네. 이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비싸죠. 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으로만 하는데요. 이게 1년에,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한 번밖에 분양을 못 받아요. 아, 생애 최초네. 네, 생애 우리로 최초. 따지면. 그래 생애 최초만 받는데요. 네. 좋은 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처럼. 아, 그래요? 가격이 싸니까.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해서 뭐 한 30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10억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럼 난리 나겠네요. 그 한 번이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도 몇 번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이니까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좋은 주거선호 지역은 생기게 되거든요. 그건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 이걸 바꾸서 북한도 평양은 좋잖아요. 모든 인프라를 서울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가격 차가 거기도 뭐 강남 같은 데는 50억씩 해요. 싱가포르는 더 비싸면 더 비싸지.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정부에서 뭔가 1가구 1주택을 한다는 게 뭐 그냥 혜택만 있고 뭐 피해가 없느냐. 똑같아요. 양극화라든지 뭐 서민들 집 사기 어려운 점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많이 해서 서민들한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아, 근데 네. 공급이 또 쉽지 않으니까. 공급은 쉽죠. 아, 쉬워요? 안 해서 그렇죠. 안 했다고?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앞에서도 잠깐 우리 김한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 이렇게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 예, 우리가 정책의 효과는 단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계속 쓸 수는 없고요. 대출 규제나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창피하잖아요. 계속 하는 것도 참. 네.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인데 어쨌든 창피해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단기는 어차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니고는 없잖아요. 공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제일 문제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관처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되면 이제 뭡니까 조합원 분양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 5년 재당첨 금지 이런 게 해서 현금 청산되고 이러니까 이제 관리 처분 인가는 거의 끝이거든요. 네. 한 4, 5년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착공 30년이 아니라 그래도 29년, 30년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서울. 그러니까 이걸 좀 활성화시켜 해야 되는데 해줄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기 대책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2, 3년에 짓거든요. 아, 비아파트.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줄이게 생겼는데. 예, 이런 거 지을 때를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걸로 다 지어버렸어요. 사실 지을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게 사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걸 좀 지어서 중기적으로 그죠 주택 수급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45% 정도만 아파트에 사시니까 다른 데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고 있고 뭐 그죠 뭐 이렇다 그러면 기존의 연립 다세대보다 훨씬 전세라든지 이런 게 수월하게 돌아가겠죠. 이제 그걸 못 하고 지금 정부에서 낸 대책은 이제 장기 대책이죠. 근데 그것도 해야 되죠, 그죠? 장기 대책이 예. 뭐 공급 대책, 129 공급 예, 대책 129 공급 대책이 장기 대책이죠. 네. 그거는 이제 유부지 발굴해서 계속 하고 저는 필요하면 그린벨트 같은 것도 과감하게 해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안 하겠지만 매물출의 수요 분산. 해야죠. 그렇죠. 수요를 일단 수도권에만 지금 계속 집중되잖아요. 서울, 강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으로 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죠. 가나. 근데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면 예를 간다니까요, 들면 돈이. 뭘까요? 뭐 이를테면 5년 양도세 면제. 아, 지방으로 가면 그거는 옛날부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 두 이거는 번은 성공했잖아요. 달콤하지. 그러니까 달콤하잖아요. 양도세 그러니까 특례. 서울에 이거 뭐 있는 거 팔고 지방에 한 몇 채 사볼까 이런 생각을 다주택자들이 한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지. 혜택만 지금은 주면. 1주택 특례거든. 예. 1주택자가 지금 사서 그 담보대출 갚느라고 정신없는데 어디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사요. 그러니까 1주택은 아무 소용없는 정책만 하고 있다니까요. 1주택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1주택에 저는 무슨 여유가 있다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외 주택 뭐 이런 거 매입하는 것도
좀 자유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 유출 그게 있지. 환율 때문에 아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했었어요. 하도 안 되니까 2006년인가 7년도에 근데 했었어요. 그거는 명함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기본 논리는 수요를 분산해야 되고 그다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매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논란이 양도세 중과세는 확정.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 채취 대 채취으로 너 못 견디게 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아마도 유력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려. 오케이. 대신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서 출구는 만들어줘.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잖아요. 양도세 중과하는 거 보면. 그게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외국에는 취득세가 없어요. 예,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인지세 이런 거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있어요. 거기는 1주택자는 없어요. 1주택자. 근데 2주택부터는 우리처럼 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제도를 가져오더라도 1주택하고 2주택을 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1주택은 안 가져오고 2주택만 이렇게 가져오는 또 거예요. 외국인은 높게 하고 막 예, 이렇게 우리나라 내국인은 방식이에요. 낮고. 그 나라가 지금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죠. 그 나라의 특성을 봐야죠. 그렇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가 없는데 2주택자는 취득세를 많이 매기는 거 이건 좀 타당하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잖아요. 우리는 하긴 하는데 2주택, 3주택자는 또 너무 많이 막 3주택 12%. 12%는 좀 진짜 과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이게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좀 보고 또 합리적인 부분, 아까 공급 대책 단기, 중기, 장기 공급 대책 말씀하셨고 또 매물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되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주자. 그러면 이제 또 일부에서는 불로소득 투기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을 왜 인정을 해주냐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건 그래서 매물이 나와야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지 주택 시장 안정이 더 중요하지. 그 불로소득 환수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덜 내면 그 사람이 뭐 할 건데 주식도 사고 소고기도 사 먹고 차도 바꾸겠죠. 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합리적인 정책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5월 9일 지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우리 심영석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